아주대학교 여동석입니다. 저는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요. 사실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 가지로 배웠고 두 분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그것의 어떤 법적인 측면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자리의 논의는 여러 가지 또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니까 저는 이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제 대통령에게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걸 좀 해결하거나 거기에 관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일종의 긴급권의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긴급 재정경제 처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정도로 짤막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제 국가 긴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경우에는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죠. 과거에 어쨌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이런 것들이 주로는 이제 장기 집권의 어떤 이런 의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헌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행 헌법에 있는 제도니까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드러난 바와 같이 사실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이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국민경제라든지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 두 분 발제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복무했다라고 하는 의심이 상당히 이제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금융시장 내지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는 재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현재의 어떤 헌정 질서가 중대하게 문란해져 있다라거나 아니면 헌정 질서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존의 어쨌든 기관들 상당히 자율성도 주고 독립성을 주었던 금융기관들에게 이것을 그냥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한 번은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영토라는 말이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FTA 하면서도 영토가 넓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영토가 넓어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있어서 영토라고 하는 것은 영토 국권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으로 주권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땅 안에서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라든지 우리의 법질서, 헌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오늘 들어오는 사람은 설령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권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영토 개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생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땅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건 좋다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국민의 생존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인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안은 어떤 의미에서 전통적인 영토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과 국제적인 투기 자본과 우리 국가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공무원들이 결탁해서 이루어진 어떤 이런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82쪽에 가시면 우리 헌법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이제 유진호 선생의 말을 인용을 한 것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흔히 이제 정치 민주주의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상당히 강조했다는 겁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정치적 권력자에 대한 또 독재의 방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죠. 근데 경제적 민주주의 내지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내지는 경제적인 약자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강자인 자본의 권력에 대해서 헌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것의 남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횡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헌법적인 규제를 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헌법에 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결국은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사후에라도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의미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82쪽 아래에 보시면 경제 영토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는 영토의 보전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것이겠고요. 또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 경제상
법에서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해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대 해석하게 되면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로서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헌법이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법률이라는 형식을 취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겠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것이 또한 소급 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것이 긴급하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사한 사건들을 방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이제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거 말고 긴급 재정경제 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 법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어쨌든 수범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만약에 재발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을 만드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별적이고 구체적 하나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 사건, 그러니까 이거 유사한 여러 가지를 법률로 만들어서 규제를 한 것 이외에 이호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들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 그것이 물론 이제 법률적 차원에서 법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걸 해결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또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이러한 긴급 재정경제 처분을 발동을 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처분은 법률적인 효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재산권의 문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경우에 또는 지적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나 이제 처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87년에 이제 현재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딱 한 번 이제 처분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명령만 이제 한번 발동된 적이 있는데 이제 다 아시는 금융실명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긴급권이 발동되려면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어쨌든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근데 아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 경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기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83쪽에 이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부분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상시기냐 아니냐,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앞에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자본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양 권력이 결탁을 해서 국부를 뭐 유출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상에 상당히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필요하다면 행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것이 혹시 이제 또 다른 한편에 상당히 재산권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헌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도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것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2002년 3년도에 기업의 경영상의 권리를 대법원이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을 시킵니다. 이건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경영상의 권리로 격상시키면서 문제가 된 것이 뭐였냐면 노동자들의 파업권과 같은 이제 헌법상의 권리로 보게 되고 그 두 개가 충돌할 때는 경영권을 더 우위에 놓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 또는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규정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시키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 헌법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물론 재산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권이 행사될 때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재산권의 행사라고 하는 상당히 헌법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내지는 위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될 그런 측면이 상당히 헌법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헌법적인 수단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과 어떤 투기자본의 결탁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전제는 대통령도 같이 결탁하지 않았다는 전제겠죠. 이어서 강화식 집행위원장의 예, 투기자본감시센터 정화식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사회 보시는 우리 손호철 교수님께서 해버려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나중에 썼는데, 토론문의 제목을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은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오늘 공청회의 토론의 제목도 론스타 징벌 안 하나 못 하나, 먹튀 동물을 깨뜨리자 이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론스타에 대해서 이 징벌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죠. 왜 안 하겠습니까? 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럼 못 하죠. 왜 못 합니까? 론스타가 징벌하면은 투자자를 공개하겠다 하니까 못 하는 거죠. 먹튀 동맹은 투자 동맹이 있을 때 먹튀 동맹이 있는 겁니다. 제가 결론인데요. 뭐 어떤 행동이나 다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법정에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나 그리고 그 행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왜 그랬을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동기가 핵심이죠. 예를 들면은 왜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은행한테 위안을 못 넘겨줘서 금융당국이 또 이렇게 안달을 낼까? 그 동기가 뭐냐? 친구더라, 절친이더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3년도에 왜 이렇게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못 넘겨서 이렇게 안달을 했을까?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친구고 옛날도 친구였다. 뭐로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아까 쭉 이제 권영국 변호사님하고 전승희 교수님의 발제하신 걸 한 대도를 보시면은, 그 당시 명백히 산업자본이었고 비금융주력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불법이었다는 거죠. 승인 과정에서 다 불법을 했죠. 은행법 8조 2항 자체도 실제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로 무효인 승인이었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외환은행 이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론스타 펀드의 실체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그 내막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한테 은행을 파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왜 팔려고 했을까? 정부에서 팔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론스타가 누군지도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팔았죠. 그게 이사회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환은행의 매각이었는데, 이 매각을 외자유치라고 포장을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외자유치를 했는데, 실제로 51% 넘기면서 외자유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론스타가 그 홍보회사인 버슨 마스텔러라는 회사와 같이 만든 이 전략문건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로키로 가자.
로키가 뭐냐?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가자. 그래서 국내용으로는 여자 유치라고 그렇게 보도자를 만들고 해외용으로는 매각 기념권 인수라고 이렇게 따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국내용과 해외용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라고 작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외자 유치를 보장하고 금융위원회 모든 서류에도 외자 유치를 하는 거죠. 뭐가 유치입니까? 이게 매각이죠. 그 다음에 변형호 국장이 당시에 론스타에 10억 달러에 맞춰가지고 투자 구조를 짜줍니다. 그래서 신주 4천을 발행하죠. 액면가 미만 발행은 상법상 특별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대단히 특별한 사유에만 해당되는데 그 당시 실제로 신주 액면가 미달로 4천을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김진표 김정부 장관이 2003년 7월 22일 날 정경보 그때 아까 전세인 교수님들 짱이었는데 블룸버그 통신과 뭘 얘기하냐면은 론스타가 외환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라고 법을 어시오런서 구도 하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7월 20일 날 해주니까 건물사를 타가지고 9월 5일 날 승인서 내고 9월 26일 날 승인받은 건데요. 그래서 7월 22일 날 건물사를 타고 나서 8월 달에 런던에서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그 명목으로 로드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투자 구조를 확정짓습니다. 어쨌든 김진표 장관이 그 당시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임시국회 정상화되면서 12가지 여야 간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1가지였습니다. 12가지 된 이유가 마지막에 저축은행 피해자 김옥주 위원장이 상당히 저축은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위원장이 국회에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마지막에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관 특별법 하자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작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던 론스타 국정조사 마지막에 빠뜨렸잖아요. 왜 빠뜨렸겠어요? 지가 당시에 그 짓을 했으니까 조사하면 드러나니까 한나라당에서 뭐라 했겠어요? 야 조사하면 니도 걸려. 그러니까 뺀 거죠 뭐. 한나라당은 뭐냐? 이명박 때문에 넘겨야 되니까 뺀 거고. 같이 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김진표가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그걸 뺀 것도 동기가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뺀 거죠. 그 다음 BIS 비율 조작. 당시에 팩스 5장으로 BIS 비율을 조작했는데요. 그 팩스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 팩스. 제가 지난번 공채도 얘기했지만 팩스 5장을 봤어요. 외환은행에 매각된 문서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금융감독원에서 뭘 근거해서 매각했느냐 자료를 좀 가져와봐라 하니까 그 당시에 정홍수 차장인가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가져왔어요. 팩스 5장 딱 있는 거예요. 팩스가 발신인은 02729고 5개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다냐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파는데 서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져왔어요. 야 내가 좀 복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서 주면 저 죽습니다.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뺏어야 될까 작전을 짜가지고 나중에 여튼 문서 검증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5장을 가졌는데 그래서 5장을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BIS 비율이 공방이 되면서 다시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 하니까 어느새 5장의 팩스 5장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 앞에다가 카바링을 씌웠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문서 수신 발신할 때 앞에 카바를 씌우잖아요. 표지 플러스 몇 장 이렇게죠. 그리고 수신 누구, 수신 금융감독원, 발신 연예는 이래가지고 팩스를 보내봤지.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 팩스를 보냈는데 그게 이거 어디서 개문서가 왔는데 이게 은행을 판단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은행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달 좀 지나서 보니까 앞에다 카바를 딱 만들었다고요. 외환은행 내가 관련된 BIS 비율 문서가 내가지고 카바를 딱 만들어서 딱 했더라고요. 야 이거 왜 조작했냐니까 카바가 없어가지고 서운해 보이니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런 거예요. 2003년도 9월달에 비금융 조력자 할 때 아마 문서가 그때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만들었다. 걔들 형태를 봤을 때 지금 만든다. 왜 지금 만드냐?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 구두로 다 해가 했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좀 그래 보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만들었을 뿐이다. 거짓말 이렇게 해요, 걔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를 볼 때 그랬을 것이다. 왜냐면 걔들이 그렇게 무슨 조작을 잘합니다. 아무튼 BIS 비율도 그 당시에 출처가 없는 팩스 5장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나리오 뭐죠 비관적 시나리오
중립적 시나리오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출제가 되냐, 이거 분명히 이걸 갖다가 외환에서 번쓸 일은 없을 것이다. BIS 비율이라는 것이 매 분기마다 3, 6, 9, 11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은행에서 보고한 자료 가지고 그대로 금융감독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중에 검사 나와서 검사가 확인할 뿐이지 BIS 비율을 갖다가 그 금융감독원이 수치내는 거 아니잖아요. 외환은행의 그 재정팀에서 다 뽑아가지고 매분기 보고하면은 그걸 그냥 확인할 뿐이지 나중에 가서.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수신 넣고 발신 넣는 문서 가지고서 급하게 그것도 매각승인 있기 한 달쯤 되니까 8월 9월 초 9월 5일 임시 간담회 하기 전에 그때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외환은행 미국 지점에 폐지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니까 스티븐 리가 이동걸 부위원장한테 문서를 하나 보냈죠. 노력하겠다. 제가 연애 편지를 했는데 스티븐 리가 이동걸한테 보내는 연애 편지를 드렸는데 그런 편지 받고서도 뭐 유지돼 노력한다니까 되겠네? 갔다는 거죠. 아까 건설사 얘기했지만 투자구조 복잡한 이거 뭐냐 물으니까 세금 회피가 목적이다. 당연히 세금 안 내야지. 왜냐면 내가 투자했는데 나한테 세금 매기면 안 되잖아요. MB가 왜 부동산 정책 극부로 갑니까? 자기가 땅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많고 그 뭐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거기 세금 매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시 폐지하는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좀 투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나가가지고 외환에 매각하려고 갑자기 외환에 나가가지고 부분 검사 결과 외환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개선에 관한 약정서 이런 걸 체결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외환은행은 8% 그 비하시 비율이 8.5였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거 나가서 체결합니다. 체결한 이유가 뭐냐? 나중에 가서 우리 이런까지 체결했다. 그 정도로 외환은행이 부실했다.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뭐 10월 30일 주식 대금 직전에 투자가 바뀌었는데 이 모든 과정이 이게 실제로 제가 했으면 바로 감방에 갔죠. 여러분이 했으면 아마 바로 은행에서 바로 징계받아서 바로 면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부에서 뭐 각종 이게 행정부, 은행, 그 다음에 뭐 재경부, 금감원 뭐 다 동원되고 해도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힘이 뭐냐? 절대 못 피하다. 배영호 그 당시 보고부는 대표, 그 다음에 그 당시 은행제도과 주경호 과장이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 김숙도 부장이 지금 위원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 분위기가 뭐냐? 산업은행하고 KDB 론스타와 같이 KDB 론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구조적 회사인데요. 우베이 씨가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여기 사장을 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하고 국가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50도씩 만들어서 만든 회사가 없어요. 산업은행 국제은행이잖아요. 국제은행하고 사모펀드 그러니까 부실체크에 투자하고 기업 구조조정하는 론스타와 같이 50대50 회사를 만들었다. 다 웃죠. 어떻게 론스타하고 국제은행하고 같이 50도씩 만들 수 있느냐. 근데 만든 게 그 당시에 한국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만들어 뭐 했느냐. 여기서 다 투자하고 돈 벌어 먹었죠. 그 다음에 이현재. 그 당시 론스타의 법률 전문이 이제 김현장인데 이현재가 공무원장 다 하시고 삼성 KPMG 그 회계자문 조작 회계본 이번에 조작한 그 삼성 KPMG 누가 있느냐 진영 부총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새 갑자기 이제 이현재 등장해가지고 중앙법원 퇴근하는데 지금 뭔가 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모피아의 힘이 작용해서 된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는 3번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물 투자자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론스타는 투자자를 안 밝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숙명적으로 탈취한 뇌물, 금원도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인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왜냐면은 당시에 외환을 왜 팔았느냐 그러니까 뭐 북한 핵 문제, 글로벌 사태, SK 글로벌 카드 사태 등등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개파돼서 팔았다. 그런데 제가 요새 그래요. 그리스 사태 개파이잖아요. 유럽 재정이 있잖아요. 그리스 은행 판다면 내 투자합니까? 여러분 돈 내가 그리스 은행 하나 살까요? 야, 그 유럽 재정이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리스 은행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는 야 이거 원래는 멀쩡했는데 둔갑시키면 돼. 그건 아니면은 야 그리스의 총리나 부총리 했던 사람들 돈 투자해야 같이 걱정 마. 우리 먹고 나올 수 있어. 야 그래? 그럼 해볼까? 이런 거잖아요. 쉽게 은행 팔고 사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동으로 투자했다. 왜냐하면은 제가 증거도 하는 거 뭐냐면은 코메리츠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 투자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전에 돈 들어온 게 최초의 그거였잖아요. 뭐 자랑하잖아요. 그때 코메르츠 은행의 투자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지급보전을 했습니다. 국가가 지급보전하니까 코로나 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국가가 지급보전 했다는 얘기 걔들 숨겼어요. 그냥 외자유 취했다고 떠벌렸죠. 근데 재경부 그런 놈들이에요. 숨겼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지급보전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근데 론스타는 뭐냐면 지급보전 없었잖아요. 지급보전을 뭐로 받느냐. 론스타는 돈 벌려는 투자인데 그래서 제가 건물이 있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론스타는 사모펀드인데 투자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의 핵심은 탈출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이건 돈을 몇백만 원 받고 강의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공짜로 해드리는데 사모펀드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탈출질 돈을 한 번만 해도 소용없어요. 돈을 가지고 튀어야지 되잖아요. 탈출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그 사모펀드의 핵심 전략입니다. 근데 론스타가 탈출 전략 없이 들어갔겠어요? 누구한테 넘겨서 판다. 변형은 보고펀드 투자할 때 지금 재경부인데 그거 배워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양생명에 투자하고 비시카 투자했는데 동양생명은 누가 인수합니까? 우리은행 인수하려고 그러고 KB은행 인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비시카 지금 누가 인수했습니까? KT가 인수했죠. 다 국가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몇 년 내에 누가 사도록 하겠다. 그걸 짜고 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내 돈이 언제 거로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건물이를 밝힌다는데 제가 ABN 암로를 했는데 당시 공시상에 의하면 외환은행 투자했을 때 ABN 암로가 그 돈 투자한 돈 가지고 채권을 하겠다는데 ABN 암로 하면은 김현장이 난리 나잖아요. 그냥 반박하잖아요. 근데 ABN 암로가 뭐냐면은 ABN 암로 홍콩 지점에서 투자를 했는데 ABN 암로가 홍콩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한국의 검은 돈, 뇌물, 탈세자금, 비자금 이런 것을 주로 H한 데가 ABN 암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뭐 소문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좀 그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6% 금리를 했는데 그다음 4페이지 보시면은 그 민중의 소리 나와 있잖아요. 재밌는 건 투자 채권 발행하는 데가 ING였는데 ING에서 그 ABN 암로인 사람이 윤경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맥커리가 있습니다. 근데 맥커리가 이제 이쪽만 먹으려는 거죠.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도 뭐 국민연 전문위원회였는데 같이 있던 팀 누구냐면은 이재원 정무, 이동현 상무, 현재형 부장 이런 사람들이 ABN 암로에 합류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눈에 띄는 누굽니까? 이동현 상무가 누굽니까? 이현재 장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ABN 암로 옮겨가고 윤경희 씨, 그 다음에 누나 이지연 씨 그분도 역시 ABN 암로 서울지점에 고문을 했습니다. 그 ABN 암로는 이현재 장관의 아들, 딸이 다 있는 거예요. 도대체 ABN 암로가 뭐길래 이렇게 다 모여있느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허드코어가 있는데 허드코어는 뭐냐면은 론스타 투자자의 한국인 투자자예요. 그 론스타 투자의 법칙이 뭡니까? 아까 말 탈출 전략 시험을 한 것.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함께 나눠야 성공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함께 투자했을 것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근거가 있습니다. 론스타의 우병희기가 인터뷰한 내용이 찾아보시면은 KDB 론스타 만든 우병희 사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론스타의 경영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론스타의 경영 철학은 함께 나눠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함께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허드코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10원 내면은 론스타에 30원 빌려줘가지고 40원 투자한 걸 합니다. 왜냐면 5천원 사가지고 15,000원 팔게 되면 3배 남기잖아요. 그럼 내가 원래 10원 남겨서 3배를 남기니까 12배를 남기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죠. 내가 10원 투자하면은 100원을 버는 거죠. 이게 론스타의 투자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눠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부정도 하고 로비도 하고 뭐 다 하는 거 내 돈이니까. 그래서 함께 나눠야 성공한다는 론스타의 투자 전체에 비춰보면은 아마 함께 나눴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론스타 이제 펀드 이제 그 한국인 아까 투자자 얘기했는데 10월 29일 날 투자자 바꿔치기 할 때 그때 나온 투자자가 뭐냐면 론스타 펀드 4B 코리아 1 LP, 론스타 펀드 4B 코리아 2 LP가 있는데요. 론스타 펀드 4B 코리아 1 LP는 넌 US 투자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십시오. 5페이지 뒤에 보시면 넌 US 투자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론스타 펀드 4B 코리아 2 LP가 있습니다. 이게 지분이 얼마냐면 20.342%인데 이 투자자 누구냐면 카드미입니다. 카드미 누굽니까? 캐나다의 퀘벡에 있는 부동산 전문 회사인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카드미 부동산 회사인데 여기서 지분을 20.342%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숨겨진 투자자인데 그럴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8년도 대금 중수를 수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애들 받아서 수사했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밝히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뭐냐면은 론스타 이산 행보를 국민일보 2011년 12월 4일째 뭐냐면은 베니피셜 오너십 비율을 공개하겠다. 갑자기 론스타가 아니 사모펀드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자를 공개 안 하는 게 핵심인데 내가 수익적 투자자를 공개하겠다. 론스타가 뻥을 친다는 거죠. 이거 박재수 부위원장이 저한테 아이디어 준 건데 야 론스타가 봐라. 너들 까불면 내 수익적 투자자 공개하겠다. 이거 공개되면 뭐냐 시장이 뒤집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빨리 승인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안 하냐 못하냐 안 한다 못한다 하는 이유가 수익 투자자 공개하겠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론스타 게이트의 핵심 동기가 푸는 방법은 한국 투자자를 밝히는 거고 이게 정부에서 거짓말했다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득희 집행위원장입니다. 예, 저 론스타 공대의 김득희라고 합니다. 오늘 나도 꼼수다인가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돼서 곧 교도소로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야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는 시대인데 우리 지금 장하식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게 또 누군가가 명예훼손으로 걸어서 또 감옥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출발 안 할 거니까 저도 그래서 나오는 거는 제 모든 게 말하는 게 제 의견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뭐 쫄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좀 이 토론문을 작성했던 게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2006년도부터 쭉 다 검색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상한 점이 하나를 좀 느꼈던 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론스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해야 되는데 론스타는 해명과 반박이 없고 다른 변호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 비금융거래자 산업자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처벌할 할 게 없다. 이게 금융당국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건 당연히 론스타 측의 변호인들이 김현장이 그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든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위헌 소송, 양벌규정 위헌 논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연배상금 문제가 나왔을 때도 론스타는 입을 다물고 하나금융의 김승효 회장님이 그 지연배상금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떠들면서 언론 이슈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러면서 참 론스타는 왜 입을 다물까? 딱 암로 이야기 나왔을 때 한 번만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했지 그 이후에는 그냥 론스타는 입을 다물고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소송도 실제 하지 않았고 다음에 외환은행만 위헌 소송을 했는데 그것은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들인데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 지금 제목이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먹튀 동맹이 됐는데 금융당국 말고도 여러 군데에 이 동맹이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는 의심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의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언론 보도를 봤는데 2006년도에 국민은행과의 딜에서 언론 보도들은 대다수가 부정적입니다. 론스타의 먹튀를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범죄가 확정되면 처벌해야 된다. 처분명령 내린다. 이거는 조중동 구분 없이 다 같이 하는 논조였는데 이 논조가 계속 유지되다가 언제부터 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 하니까 93페이지 보시면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김석동 위원장 론스타의 조건 없이 지분 매각 명령 내릴 것 2011년도 9월 29일자 보도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법인 미비에서 우리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론스타가 유지 확정되기도 전에 9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뒷자리 보면 나오시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명 보도 자료를 돌립니다. 아니다. 우리 지금 법률 검토 중이다. 라고 해명 보도를 자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론스타 먹튀 그만하고 금융위기 대처하라고 나오면서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금융을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걸 기정단정화한다는 것들입니다.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요거 명예훼손을 안 당하려고 한다면 아마 기자가 저는 김석동 위원장의 멘트를 녹취해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후 보도들이 동아일보는 전부 단순 매각 보도로 나갑니다. 쭉 그 뒷페이지들 보시면 아시겠는데 금융위원회는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법률 검토가 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아일보는 이렇게 확신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들은 둘 중에 하나죠. 론스타를 돕고 하나금융을 돕는 입장이 아니면 김석동 위원장이 한 말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저는 그 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렇게 가면서 또 조선과 중앙이 따라가는
현상의 보도들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참고로 가져온 것들은 동아일보를 좀 중심으로 했고요. 92페이지를 보면 론스타 강제 매각 명령 언론 이슈가 났을 때는 전부 부정적으로 언론이 이슈가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 먹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아일보 이 보도 이후에 나오는 게 92페이지에 보시면 한국경제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토론회에서 론스타 징벌적 매각 명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다 내립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했던 게 여기 나와 계신 둘, 넷, 5분의 교수님들이 토론자들이 전부 경제학 교수입니다. 우리는 보면 아시다시피 변호사도 있고 헌법 전문가도 있고 매번 토론에 법률가들이 참석해서 하는데 이게 결론을 내리려면 소급법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에 법률 관계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경영학 교수들만 앉아가지고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쉽게 말한다면 재판 과정에 판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검찰도 없고 그냥 경제학과 교수들이 경제적 논리로 규정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됐던 내용들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논리로 거의 다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발견을 했던 것들은요. 보시면 94페이지도 아예 표로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어떻게 매입한다. 그리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어떻게 합병한다는 것들이 재판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고요. 쭉쭉쭉 가보시면 97페이지 제가 표로 동아일보 보도를 일자별로 정의했는데 모든 논리의 핵심은 단순 매각 명령을 확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동아일보가. 그러면 이렇게 확정적으로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김석동 위원장이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있겠구나, 녹취록을. 그래서 동아일보는 과감히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후에는 동아일보가 유독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동아일보하고 론스타하고 하나금융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동아일보는 고려대 소유, 하나금융 고려대,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 뭐 요게 또 작동된 거 아니면 언론노조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편에,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에 그러니까 하나금융만 출자하는 건 아닙니다. KT캐피탈도 출자를 했고 KB국민은행 지주도 출자를 했는데 50억 이상씩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종편의 논리가 또 작동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101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3페이지 2006년도 9월 28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는 매각협상 무산이라고 하면서 표로까지 그리면서 처벌을 받았을 때는 강제 처분되고 매각이 협상이 무산된다고 단정적으로 동아일보는 보도를 했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매각이 사실상 그러니까 처벌이 확정되지는 않는데도 무산이 되는 과정들로 이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때 이랬던 동아일보가 왜 나중에는 와가지고 이렇게 바뀌느냐라는 게 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의 발표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 게 주가가 폭락할 거다.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면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법원장이 판결할 때 무슨 누구누구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놈은 잘못했는데 다른 놈이 피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안 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원놈이 잘못했으면 이놈이 잘못한 것만 처벌을 해야지 다른 소유주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너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수 없다. 저는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논리가 주가가 매우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99페이지 보시면 대신경제연구원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린다 해도 오히려 주가가 강세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던 게 왜냐하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이 딜이 무산되고 하면 10%씩 서로 외환은행 경영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여러 은행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저도 한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돈을 사야 된다고 우리 친척들한테 뭐 정보를 갖다 제가 유출하기도 그랬는데 제 아시는 분은 단정하시고 주식도 사시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시장은 폭락이 아니고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단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단정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등의 기재들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확률성이 높은 표현을 쓰지 않는데 매우 높음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이렇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쭉쭉 가셔가지고 보시면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들은 모든 게 103페이지까지 그렇게 가고요. 105페이지를 보시면 조건부승이 상반기에 논란이 되었던 그거였습니다. 대주주 적격성을 조건부로 하고 나중에 판결 나면 승인을 가당을 잡자. 이게 상반기에 나왔던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유보 결정을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그런데 금융당국이 했던 코멘트는 뭐냐면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 일단 조건부는 승인하고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라는 논리들이 나왔는데 그럼 이 당시 나왔던 나중에 제재는 뭐냐는 겁니다. 아니 삼노만데 매각명령 내리는 거는 파란 노만데 매각명령 내리는 거는 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검토를 이 조건부 승인을 검토하면서 모든 언론에서 코멘트 달았던 것들이 이번에 검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였습니다. 그럼 그 제재는 실효적 제재 있을 건데 매각명령은 아니라고 추정되는 거죠. 왜? 매각명령을 해서 주주는 판례어 있었기 때문에 주식 주인은 밖에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재를 매각명령으로 내릴 일은 없을 거고 그때 검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면 9월 29일 동아일보 김석도 위원장의 보도대로 본다면 그때부터 금융위원 확정 지어놓고 이 시나리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리셈블하고 가져를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맞춘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대로 되었으니까 1차만 좀 시기만 좀 다르더라니까요. 11월 중순에 판정 내려가지고 매각명령 내려서 11월 말에 단순 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다 라고 동아일보는 보도를 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시기는 좀 다를 뿐이지만 동아일보가 보도한 대로 됐다면 그러니까 판결문은 미리 적어놓고 그 판결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여론의 간도 보고 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도 좀 살피고 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106페이지 보시면 또 상반기에 있었던 론스타 양벌규정 논란인데요. 이건 지금도 되돌이켜 본다면 제가 이 자료를 왜 찾았는가 하니까 지금 되돌이키다 본다면 이건 이슈도 아니지 않습니까? 논란거리도 아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이 이 제기를 하고 금융당국도 위헌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섰던 게 양벌규정 위헌성 논란이었거든요. 지금 되돌이켜 본다면 이건 논란도 아닌데 5월 달에는 이게 마치 큰 문제가 돼서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확정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나왔다는 것들. 그러니까 론스타를 탈출을 돕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뭔가가 법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제가 언론 보도를 봤던 그 자료를 취합하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론스타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맞춤형 심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독 론스타에게만 자애로운 그러니까 저는 김종훈 그 사람이 오키리스에 나왔던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라고 했던 그 노트록이 여기 관계되신 분들도 그게 아닌가 뼛속까지 친미주의가 아닌가 만약에 론스타가 저 중국의 사모펀드였다면 인도네시아의 펀드였다면 이렇게까지 했겠는가 제가 이 예를 드는 게 지금 중국의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금융을 인수 승인해줘야 된다는 논리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논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펀드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 논리로서 방어적 논리로서 이제 국내은행이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옛날은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고 다음 산업자본 여부인데 107페이지 가지고 참 재미있는 게 108페이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그 발표하면서 산업자본이라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왔던 게 PCM홀딩스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금융회사로 판다. 비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아예 충절하게 해설까지 했는데요. 아니 골프장이 난 전당포도 아니고 차라리 전당포가 계열사에 하나가 있었다면 전당포는 그래도 금융이니까 금융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이라도 좀 할 수 있겠는데 골프장이나 이런 계열사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것도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로 PCM홀딩스는 공시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금융회사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떤 커넥션이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거 좀 생각을 하고요. 언론에 지금 흘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그때 심사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심사는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이 잘못됐다 라는 취지로 권역세가
권영세는 금융감독원장을 지칭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고 김석동 위원장까지 등장해서 이 논리를 지금 완성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밑에 한겨레 기사인데 이런 시민단체 주장과 금융단체 주장을 표로 비교해 놨는데 결국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지금 더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토론에서 많은 증거자들이 새로운 자들이 나왔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뭐 단순평가 잘못되었고 뭐 다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냈는데 그거는 한번 책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걸 말로 좀 드리고 싶은 게 한미 FTA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미 FTA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집권남용돼서 지금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잘못했을 때 폐기하면 되고 재협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떠나고 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할 거냐는 거죠. 떠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한 5년, 1년 뒤에 론스타 빠빠이 하고 다 나가고 났을 때 잘못되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는 것들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올 거고 은행 직원들한테 올 거고 결국 그 은행의 소비자들한테 올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동맹 당국을 눈치 보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대로 가야 되는데 많은 언론과 그리고 학교 시민들이 하는데 저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정치권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했으면 하시기를 연내에 정말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데 정치권에서 방기한다면 그들이 검은 머리가 아닌지 우리 모두 의심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뭐 유명한 92년 미국 대선 당시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 대선이 거의 확실시됐었던 상황이었는데 클린턴 아주 무명의 주지사가 알칸자 주지사 나왔던 슬로건이 Is economy the stupid. 문제는 결국 전쟁이 아니라 경제다, 멍청하긴 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변형시켜 제가 어디 글을 쓴 적이 있지만 복지국가 문제는 결국 근데 그런 경제 정책을 피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is the politics, 정치죠. 문제는 결국 정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 전 교수님이 매각과 관련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우리 권 변호사님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오 교수님, 장 위원장님, 김 위원장님 뭐 결국 문제의 핵심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러한 것을 허용하고 있는 어떤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와 지난번에도 이 토론을 몇 달 전에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금융당국과 론스타의 먹튀 동맹이 아니라 이러한 먹튀 동맹을 결국 어떻게 하면 허용하고 있고 또 은폐하고 있는 정치권의 동맹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 한나라당과 지금 뭐 민주통합당이 됐나요? 민주통합당과 또 하다못해 뭐 통합진보당까지 포함해서 결국 이 문제를 팔았던 노무현 정부에 계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금의 민주통합당이라고 부르는 야당이고요. 또 한 축은 유시민으로 표현되어진 국민참여당으로 해서 지금 진보정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건 한나라당이고 결국 이 정당들의 결국 이런 문제를 묵과하고 있는 특히 뭐 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아까 잘 이야기했듯이 국정조사에도 빼고 있고 결국 이 문제들을 추적하지 않고 있는 결국 야권의 어떤 침묵의 카르텔 이걸 깨지 않고는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결국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 이외에 어떤 저희 뭐 자연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계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정말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의 거의 재량에 가까운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책임을 계속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권한을 뭐 실제로 행사되기로는 이제 아까 다들 말씀하셨듯이 이제 결탁이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가능한 얘기고 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태상으로는 어렵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정치적 요구를 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드렸던 것은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런 어떤 측면을 통해서 좀 돌파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이제 뭐 예비적인 어떤 수단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정 교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주신 자료나 뭐 그런 근거들을 보면서 진짜 2003년 당시 그 금융당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연으로 그 역할을 했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뭐 벌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지금 검찰에서 금융당국 조사하는 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 경로로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소송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로스타를 못 나가게 일단 막아야 되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벌을 주긴 주더라도 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막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순진한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권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론스타가 지분을 코메르츠뱅크나 뭐 수출입은행이나한테 인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수할 당시에 론스타가 아까 전 교수님께서 제시한 대로 투자자도 바뀌었고 신청도 안 했고 승인도 못 받았던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코메르츠뱅크나 아니면 뭐 수출입 뭐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당시에 매매 계약을 뭐 무효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이론적인 뭐 근거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가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우리나라 법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중재 재판원이나 이런 데에 제기가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만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중재 재판 우리가 이제 국제 중재 기구를 계속 재판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판소가 아니고 센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게 맞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실제로 판단하니까 그건 뭐 공적 기구가 아니죠. ISD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재판 제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변호사 몇 명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재판은 아니죠. 그래서 해결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국제 소송을 제기를 하면 미국 변호사들이 독점을 거의 하다시피 하죠. 네. 이 론스타는 어딥니까? 네. 답이 나오죠. 네. 뭘 바라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지적하신 건 아마 이게 벨기에 국적을 가지고 LSF 뭐 KB 홀딩스인가요? 네. 그게 지금 벨기에 국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벨기에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BIT인가요? 양자 투자협정인가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투자협정에 보면 ISD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면 뭐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문제가 되길래.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론스타가 이게 지가 돈 띄면 해볼 만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금융 관계자 누군지 몰라요. 사실 금융 관계자는 국제 소송에 우리가 있다. 그것도 검감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죄를 졌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관할 자체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이게 ISD 중재를 가늠하는 하더라도 일단 권한이 지금 저는 이제 가장 답답한 것이 실제로 이게 금융위원회가 자기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성 무효를 만들어버렸구나. 그럼 내 처분 명령 당분 내가 안 할 테니까 너희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그러면 이거 무효에 준하는 만큼의 내가 처분 명령을 내려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무효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준하는 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처분 명령을 해보겠다. 그거 징벌적으로 처분 명령하면 거의 비슷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못 받은 임금 돌려줘 이렇게 되잖아요. 비슷하게 돼버리거든. 아,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겠네. 그럼 내가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죠. 자, 그러면 법원으로 가자. 법원으로 얘기하면 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누가 하느냐가 문제겠죠. 이 코메르츠 뱅크가 지가 그렇게 해놓고 갔으면서 하겠습니까? 지금 수출입은행은 하나은행에다가 지 지분을 팔겠다고 하죠. 지가 하겠습니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출입은행은 충분히 론스타를 상대로 해서 해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팔겠다. 오, 잘됐다. 팔겠다. 도와주겠다. 왜 안 하네? 왜 안 해? 노조는 뭐죠? 네. 우리는 그것을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해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외환은행이 지금 당사자로 나왔으면 제일 좋습니다. 외환은행이 그때 신주를 한 51%인가요? 그걸 팔았죠. 41%. 네, 하여튼 그걸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과 부분 그죠?에 대해서 그 이제 이제 외환은행이 당사자가 돼서 내 거 돌려둬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표이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답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를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쨌든 외환은행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이니까 그럼 그거 말고 소액 주주들이 대표 소송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에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거기에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선생님이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조금만 이제 첨언을 드리면요. 이제 2003년 당시에 외환은행이 이제 론스타한테 넘어간 계약은 법적으로 3개의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계약은 이제 신주 발행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41%에 해당하는 신주 발행 계약이 있고 그건 이제 외환은행과 론스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론스타 US하고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주의 매매와 관련해서 론스타가 계약의 일방에 있고 나머지 저쪽에 코메르츠 방크하고 그 수출입은행이 있는 그 계약이 있고 나머지 하나의 계약은 위 세 계약이 다 한 통 속이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얽어매는 계약. 이렇게 보통 총 3개의 계약으로 이제 주식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무효가 된다면 그 3개 계약의 당사자 론스타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람들은 외환은행, 법인으로서의 외환은행, 그 다음에 코메르츠 방크 혹은 코메르츠 방크의 모든 법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보여지는 도이치방크,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 구주를 판매한 이 세 엔터티가 이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그 가능성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제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파장을 갖고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가 흔히 술집에서 라스트 콜 마지막 생맥주 시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2분 빼놓고 세
세 분 뭐 한마디 하실 게 있으면 추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자꾸 많이 잡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론스타 토론회 몇 번 나왔지만 오늘 뭐 제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선 저도 많이 배웠는데 우선 권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제 귀를 제일 꽝 때렸던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약간 하자가 있죠. 뭔가 본인도 좀 잘못한 것 같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냐? 야 임마 너도 잘못했는데 you are not clean hands 그거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행법규를 강제로 이렇게 준수시키게 해야 할 법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신의 측 때문에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강행법규를 이렇게 펼치는 것이 오히려 저해가 된다. 그런 말씀,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호신용 행법법 얘기하신 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관익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발제문에 보시면 이제 플랜드 KB 스트럭처라고 장관익 선생님 발제문의 맨 끝 페이지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제 발제문 부속 서류의 맨 마지막에도 표가 있어요. 33페이지입니다. 이 33페이지 표는 10월 29일에 투자자 변경이 있고 나서 론스타가 스스로 밝힌 우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는 표입니다. 왼쪽 두 줄이 내가 승인 받을 때 이렇게 받았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도장 찍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표랑 장관익 선생님이 쓴 발제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표를 잘 보면, 물론 이제 후자입법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 잘 보시면 33페이지 변경 후에 새로 들어간 회사 중에 아주 우리가 이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회사가 LSF4B 코리아 1LP, LS4B 코리아 2LP 요 두 개의 회사들인데, 그러니까 맨 오른쪽 줄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오른쪽에 위아래에 있는 네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 4B1에서 4B2로 줄이 내려가 있어요. 론스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익 선생님 이 플랜드 KB 스트럭처를 보면 4B1과 4B2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동떨어진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누가 봤냐? 그거를 만약에 밝혀서 만약에 33페이지에 있는 투자자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론스타는 또 하나의 허물을 더하게 될 거다. 만약에 장관익 선생님 그림이 맞고 33페이지 이 그림이 틀리다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쳐다볼 문제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쓴 발제문에서 약간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가로를 치고 한 반쯤 이렇게 줄을 좀 끊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적을 해둘 테니까요. 64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64쪽에 보시면 셋째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 문단에 셋째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에 보면 은행법상 일정한 한도 해서 그 다음 주에 고려할 때 여기까지는 괄호를 치세요. 그래서 일단 한 줄만 이렇게 좀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약간 좀 효력을 다툴 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64쪽 역시 소결에 보면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끝에 보면 유효 요건의 충족 불가능으로 인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로에 놓고 좀 그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72쪽에 본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다 거기 문단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한도 초과 주식 인수 계약이 무효라면 당연 무효가 되는데 요 가로에 놓고 좀 줄을 그어주세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약간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줄을 그어주시면. 근데 맥락이나 주장 내용하고는 크게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 선생님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지막 말할 때 김석동 뭐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은 아까 권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 자격 문제를 다투는데 저는 암만 해도 자격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못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한 예가 김석동, 추경호, 심인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이 결정할 때 재책사유를 제출했어요. 하지 마라. 너희들은 심사를. 그런데 이제 기각돼가지고 돌아온 게 금융감독원 답변의 기각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당사자는 론스타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론스타가 자기 편한데 제책할 이유는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유의 유형들이 이번 론스타 과정에서 공대회를 꾸리면서 활동하면서 봤던 게 의결권 정지를 하려도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당사자는 외환은행 아니면 뭐 수출입은행 뭐 이런 안 움직일 당사자들인데 뭐 소액주주 운동들처럼 아니면 대표자 소송처럼 누구 하나가 정부의 잘못된 처분 권리나 이런 불이를 봤을 때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그런 법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 지금 원래 우리 이제 상법상에 보면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상법상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때 그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추궁하지 않으면 이제 그 주주 미국은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라도 회사를 대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액 주주로 해서 얼마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남용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그 대표 소송이라는 게 대위하는 겁니다. 회사를 대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취지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대표로 와서 그 소송 대상을 굉장히 국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 대위할 때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을 안 하면 그냥 소송할 수 있도록 그 대위 소송 제도로 실제로 취지를 살려내면 지금 같은 이 당사자 적격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조 선생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변호사를 바꾸고 좀 해주시고 너무 많아. 네, 참 그 연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론스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중요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결론 부분이 저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결국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과 론스타 먹튀 동맹 뒤에 있는 정치권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문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여러분이랑 간단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권을 타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거기에 핵심적인 매개고리는 이 문제를 원죄를 제공했던 김진표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압박을 통해서 자기 반성과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게 만드느냐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긴 시간 동안 그 연말 바쁜데 불구하고 하신 거 모든 특히 오늘 참가해 주시고 발표해 준 두 분 그다음에 토론자분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